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실험법과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은 양쪽 연구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가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끝에 것이다라고 끝나는 거 지금 확인했고요. 이 가설의 내용 한번 볼게요.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이 고1 국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가설에서 원인에 해당되는 독립변수가 무엇인 것 같아요? 흔히들 앞에 있는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이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독립변수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독립변수는 수업 방식입니다. 수업 방식을 강의식으로 하느냐 토론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나타나는지를 볼 거예요. 그 종속변수는 고1의 국어시험 점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게 고1들의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인지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집단을 만들어 놓고 한 집단은 계속해서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고요. 한 집단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서 얘네들의 국어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집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평균 지능을 100이고요. 남자 60명에 여자 60명으로 인원을 맞췄어요. 성비를 맞췄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A와 B 집단을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려고 쌤이 노력했어. 왜냐면 최대한 두 집단이 비슷해야 한쪽은 강의식 수업만 진행하고 한쪽은 토론식 수업만 진행했을 때 뭐 얘가 다른 사교육을 더 받아서 성적이 올랐는지 아니면 원래 지능이 높아서 수업을 잘 흡수하는 건지 아니면 성비가 뭐 특정 성비가 더 많아서 영향을 준 건지 이런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국어 성적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수업만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와 B 집단을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불안해서 국어 성적을 한번 측정해 봤어요. 중간고사 국어 성적을 측정했는데 A 집단은 33점, B 집단은 32점이 나왔어. 최대한 비슷하지. 뭐 똑같이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A 집단과 B 집단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 집단에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고 한쪽은 강의식 수업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성적을 측정해 볼 건데요. 기말고사 성적을 측정했더니 A 집단은 평균 90점이 나왔고 B 집단은 평균 40점이 나왔어요. A 집단은 지금 봤더니 47점이 향상이 되었고 B 집단은 8점이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니 얘들아? 그렇다면 이 결과를 봤을 때 토론식 수업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토론식 수업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A, B 집단을 비슷하게 구성하지 않고 A 집단이 더 IQ가 더 높다든지 아니면 A 집단이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A 집단이 다른 학습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수업 방법 말고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들어가 있다면 이 47점의 성적이 향상된 걸 이게 수업만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 갸우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A, B 집단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중간고사 국어 성적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짜 차이점은 수업만의 차이점만 가지고 기말고사 성적을 받기 때문에 이게 토론식 수업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실험법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넣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A, B 집단 2개를 만들었는데 실험법을 할 때는 2개의 집단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한 집단은 내가 진짜 효과를 알고 싶은 거를 처치하고요. 다른 집단은 평소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는 집단을 만들어요. 이 경우는 내가 진짜 효과를 알고 싶은 건 강의식 수업의 효과야, 토론식 수업의 효과야. 그렇지. 토론식 수업의 효과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토론식 수업을 처치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이 토론식 수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 토론식 수업 방법이라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모두 똑같이 만든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얘네가 진짜 비슷한 집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거칩니다. 이 사전 검사를 할 때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국어 시험의 점수를 측정했죠. 종속 변인 1차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처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토론식 수업을 실험 집단에 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원래대로 하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강의식 수업을 하는 독립변인을 통제하고 위에 있는 실험 집단에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효과 독립변인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 검사를 하는데 이때도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국어 시험의 점수를 파악하게 돼요. 종속 변인을 2차 측정하고 그래서 이제 점수의 변화를 파악한 다음에 이 점수 변화를 비교해서 진짜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네? 라고 하면 이 가설이 진짜 그렇다라고 토론식 수업이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학습지에 빈칸이 없을 텐데요. 이 실험의 과정들을 연습장이나 이런 데 한번 적어 놓고 이 실험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용어들이 시험 문제나 이 실험법을 분석할 때 자주 나오거든요. 매우 자주 나오니까 이 빨간 글씨 위주로 잘 익혀두는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은 그 EBS 개념 완성 39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밑에 적어 놨는데요.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 위에 있는 실험법에 다시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설명 한번 읽겠습니다. EBS 개념 완성 39쪽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자연과학의 실험과 달리 사회과학의 실험은 완전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 동질적인 두 집단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해야 종속 변인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실험에서 설정한 독립 변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자, 이걸 위에 있는 사례에 접목시켜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실험을 할 때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두 집단의 동질성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자, 그래서 평균적인 점수를 냈었죠. 평균적인 점수가 비슷한 걸 보고 A, B 집단이 비슷하구나 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이때 자연과학의 실험과 달리 사회과학의 실험은 완전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인 동질적인 두 집단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완벽하게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실험 처치를 합니다. 한쪽은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고요. 다른 쪽은 원래대로 하던 강의식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후 검사 결과 평균이 이렇게 달라졌고요. 이 변화를 확인해서 진짜 토론식 수업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법에 대한 이제 평균적인 설명을 할게요. 실험법은
독립 변수 외에 다른 변수를 통제합니다. 아까 사례에서는 내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그 수업 방법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통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한 후 연구 대상자에게 독립 변인을 처치하고,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을 하게끔 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 변인의 변화, 국어 시험 성적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요.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독립 변인 외에, 그러니까 수업 방법 외에 다른 변수들, 재능이나 성비나 사교육의 유무 이런 것들이 국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적은 변인 간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수업 방법과 국어 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고요. 연구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록 독립 변인, 그러니까 수업 방법을 조작해서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변인 간의 원인 결과 관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까는 그 가설대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진짜 토론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법칙이 만들어지겠지. 토론식 수업을 사용하면 고1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오른다. 라는 법칙이 만들어질 겁니다. 수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객관성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사회 현상은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 곤란해요. 아무리 내가 점수를 비슷하게 해서 지능도 비슷하게 해서 A, B 집단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전기 충격을 하는 게 사람의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해서 사람한테 전기 실험도 한 적이 있거든. 그게 진짜 인간에게 할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는 우리 실제 사회 현상에서는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수업 현장을 한번 보세요. 1반부터 6반까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진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인데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일부러 조작해서 똑같이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실제 사회 현상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실험법의 사례가 있고요. 이와 같이 실험법 사례를 가지고 단독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험법 단독으로 연습해둘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실험법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 연구하고자 폭력성이 강한 게임일수록 중독성이 강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 세모고등학교 2학년 100명을 선정해서 연구를 실시했다. 100명 중 50명한테는 일주일간 상당히 폭력적인 컨텐츠가 담긴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명한테는 전혀 폭력성이 없는 게임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게임에 더 중독되어 있는지 조사했다. 자, 지금 여기에 가설이 나오거든? 가설이 나온다는 걸 봤을 때 이거 양적 연구일까 질적 연구일까? 그렇죠. 요거는 양적 연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를 여기서 찾아보자. 폭력성이 강한 게임일수록 요게 앞부분이지 원인에 해당되겠지. 자, 그런데 독립 변수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게임의 폭력성 정도. 요게 독립 변수가 될 거고요. 종속 변수는 이 게임의 폭력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하는 게임의 중독성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게임의 폭력성 정도고요.
종속 변수는 게임의 중독성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관관계가 어때 보여? 양의 상관관계일까? 음의 상관관계일까? 지금 폭력성이 강한 게임일수록 중독성이 강할 것이다. 라고 해서 화살표가 둘 다 위로 올라가겠지? 방향이 같으니까 요거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가설을 세우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자, 밑에 첫 번째 OX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연구 결과를 전국 고등학생한테 일반화할 수 있다. 자, 지금 이 연구를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데 실제로 조사를 한 건 세모 고등학교 2학년 1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는 세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일반화를 할 수 있지 전국 고등학생한테는 일반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조사한 사람은 세모 고등학교 2학년 100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일반화를 할 때는 세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일반화를 할 수 있지 이걸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일반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걸 알려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제시된 연구의 모집단은 자, 너네쯤이 팁을 하나 주자면 모집단은 연구 주제에서 드러나요. 자, 이거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잖아. 그럼 모집단은 우리나라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모집단은 연구 주제에서 드러나요. 모집단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그럴 때마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요. 연구 주제를 가서 보세요. 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모집단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한 대상은 표본은 세모 고등학교 2학년 100명이라고요. 그러면 이 표본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합니까? 청소년 안에는 고등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세모 고등학교 2학년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있고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 기억은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폭력적인 컨텐츠가 담긴 게임을 하도록 했네요.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리는데 봐봐. 세 번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100명 중 50명한테는 폭력적인 컨텐츠가 담긴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명한테는 전혀 폭력성이 없는 게임을 하도록 했대.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건 폭력성이 강한 게임일수록 중독성이 강한 거거든. 내가 알고 싶은 건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대한 효과인 거잖아. 그럼 폭력성이 강한 게임을 하도록 한 게 실험 집단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럼 기억번이 실험 집단이고 니은이 통제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실험법에서 묻는 여러 가지가 다 나왔어요. 독립변수 찾기, 종속변수 찾기, 둘의 상관관계를 찾기. 이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 찾기, 표본집단 찾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찾기. 이런 것들 연습을 꾸준히 해서 실험법 단독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헌연구법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문헌연구법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다든지,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정치화법 수행평가로 선생님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찾아보든지 신문기사를 찾아보도록 했잖아. 그게 남이 연구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다 문헌연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만든 신문기사,
남이 만든 통계자료, 남이 쓴 책, 남이 찍은 사진, 남이 만든 동영상을 활용하는 거, 요게 다 문헌연구법에 해당됩니다. 남이 만든 자료를 찾아보는 건 양적연구든 질적연구든 모두 사용되고요. 신문기사, 인터넷 문서, 논문, 도서, 그림, 동영상, 녹음 자료 등 문헌의 형태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남이 만든 연구 자료를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차 자료랑 2차 자료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연구한 거. 근데 2차 자료는 남이 연구한 거.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남이 연구한 걸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2차적 연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장점은 시간 비용 측에서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남이 만든 자료를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신문기사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밥 먹으면서 남의 신문기사나 통계자료나 사진들 들춰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가만히 앉아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연구할 수 있는 게 문헌연구법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연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문헌연구법은 할 수 있어요. 너네 과거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봐봐. 역사 연구. 이거 질문지법 가능하겠나? 안 되고요. 면접도 안 되고요. 실험법, 참여관찰법 다 못 씁니다. 과거 책 찾아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연구가 문헌연구법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고요. 너네 북한 연구는 어때? 북한 사람에 대해서 북한에 실제로 지금 탈북민 말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질문지를 할 수 있니? 면접을 할 수 있니? 실험이나 참여 관찰을 하겠니? 북한에 관련된 책이나 기사를 찾아보고 사진을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문헌연구법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보통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다른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남이 만든 연구 주제랑 중복되지 않고 나만의 유니크한 연구 주제를 뽑아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자료를 찾아볼 때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이 만든 논문들이 다 문헌연구법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이니까. 하지만 단점은 그 문헌 자체가 정확한지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이 진짜 믿을 만한 책인지 의심될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이 책이 진짜 정확하다고 해도 내가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내 주관적 가치가 개입이 된다면 이 책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수도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괜찮은지, 그리고 이 책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 방법 총 5가지 다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이게 문제에서 드러났을 때 이 자료 수집 방법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해두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잘 해오세요.